자, 한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이후에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옷을 입고 나란히 앉아서 이 드럼 합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대통령은 일본 간사이 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 뒤에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합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첫 의제로 조세이 탄광을 제기했다는 청와대 설명도 있었습니다. 배 부장님, 지금 과거사 문제에서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얻은 성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 한일 관계, 이 셔틀 외교가 본격적인 정상화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달 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일본 총리를 만난 곳이 일본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이 이제 일본의 나라엔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여기서 이제 이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숙소까지 와서 영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손을 그냥 공손하게 모으고 인사를 꾸벅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좀 감사하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조세이 탄광의 희생자들 문제. 136명이나 강제 징용된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의 이제 유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이제 DNA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건 이제 작지만은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한일 양국이 협력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출발점이 돼가지고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뭐 강제 징용 문제 등까지 이 과거사 문제를 푸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이거 플러스 뭐 스캠, 이른바 사기 범죄죠. 이런 범죄에 이제 한국하고 또 일본의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라든지 또는 뭐 청소년 교류라든지 또는 뭐 출입국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국의 정상들이 긴밀히 논의하고 또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민 평가도 한번 들어보게요. 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셔틀 외교 이것이 한일 외교가에서 가장 그 주축을 이루는 개념인데요.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이번 두 정상이 얼마나 친밀감을 보여주려 애썼는지를 살펴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마지막 석별 악수를 3번을 했다는 것이 도하 일본 매스컴에도 아주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것은 다분히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3번 얘기를 하면은 이건 진심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그 속담이 담겨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그 정상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이 연출을 했다. 뭐 의도적인 연출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저는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이 담겨 있는 게 두 분이 드럼을 치는 장면이 이것도 물론 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가 된 프로토콜이겠습니다만은 바로 다카이치 일본 총재가 대학 시절에 헤비메탈 밴드 활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것 중에서 드럼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럼이라는 그 평가는 모든 이 악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음을 잡아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중 이번에 드럼을 매개체로 한 퍼포먼스는 상당히 의미 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날 때 그 다카이치 총재가 아주 반가운 그 목소리, 하이 그 옥타브를 높이면서 했던 하이 하는 그런 것들이 제 기억에 남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잡고 아이고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우십니까? 역대 어느 정상회담보다도 물론 여성 총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그 소프트 면에서의 보완이 됐기 때문에 셔틀 외교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후한 점수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형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무표정으로 구형 의견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한다라는 말을 듣고 좀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욕설도 터져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 배 부의장님은 어떤 의미를 두시겠습니까? 네, 저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좀 두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특검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헌법 수호 책무의 의지가 있는 그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을 짓밟았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무거운 법정 최고형 사형을 특검이 구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전혀 반성이나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계몽령이라고 그러면서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한 것이 아닌가.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부를 모독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라든지 또는 자신의 책임을 부하 장군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책임을 특검이 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는 되풀이돼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특검의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보다도 더 무겁게 단죄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형 이유를 밝혔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30여 년 전에 이미 이제 전두환 노태우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단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됐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특검의 구형 의지가 반영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남은 것은 이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지기현 부장판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그런 판사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가지고 풀어준다라든지 사실상 침대 재판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반신반의하고 그런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판결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 내려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형이 선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름부터 내란 특검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사형 구형을 예상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의 어떤 태도가 달랐다면 구형도 달랐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른바 처음에 아예 재판에 또 이 공판 준비기일부터 해서 출석 자체를 여러 번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 눈높이에 사실은 맞지 않은 걸로 국민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재판을 좀 성실하게 받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재판부 또는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번에 특검 측에서의 어떤 그 사형 구형은 이미 일견돼 있었다. 왜? 이 내란 특검이 정치적인 특검일 수밖에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 사형을 구형을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윤 어게인을 비롯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영웅화를 만들 수가 있다. 이른바 순교자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형을 구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판결해서 사형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2심에서도 또 감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괜히 사형을 구형을 함으로써 완전히 영웅의 서사를 만들어주고 이른바 순교자 효과를 내서 결집을 더 단단히 하는 그 세력들이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게 바로 직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특검의 출발이 내란 척결, 내란의 완전 종식에 있었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에서 사형 구형은 어느 정도 이게 예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사형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 27년 동안 사형을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됐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되거나 그대로 사형이 집행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언적인 의미가 훨씬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가 또 우리 이제 대변인님의 해석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끔찍한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사법부가 사형을 판결을 내린다고 그래서 그 끔찍한 살인범이 용시될까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을 파괴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사형,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다고 그래서 과연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웅시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영웅시 하는 얘기는요. 전 국민이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추종을 했던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들이 뭐 그 수가 대단치 뭐 수백만은 아니지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영웅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각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 한인섭 교수도 그 같은 시점에서 이 예견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그걸 실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특검팀에서도 이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상당히 고심하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일부러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특검팀의 이 회의를 두세 번 했다라는 것들이 바로 그 면이 하나가 이제 참작이 될 것이고요. 또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안 될 게 뻔한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구형을 했다. 오히려 이 후폭풍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심을 했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더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심 선고 결과 추후에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또 무기징역, 또 비선 기획자로 꼽히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등등이 구형이 됐고요. 윤 전 대통령은 한 90분 정도 최후 진술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잠깐 내용 간략히 보시면 헌정 붕괴에 맞선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행사한 것이다 라는 등등의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일단 특검 수사를 또 비판을 하면서 혐의를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망상과 소설이다. 자, 이런 평가를 내는데 두 분의 관련 의견 간략히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김 대변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최후 진술을 오래 했다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대목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어차피 마지막 주어진 최후 진술인데요. 여기에 이른바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라는 것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TPO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했느냐, T, 타임, P, 플레이스, 장소, 국회의 어떤 군을 동원한 것은 어차피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 이런 것에 계엄의 요건이 맞느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옹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고 이거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최후 진술에 대해서 이른바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판단으로 진짜 인생 후반 전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 군인이
도하 몇 명입니까? 경찰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공무원들, 장관 이런 분들이 정말 수십 명, 100명에 이를 정도의 많은 분들이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치닫는 그런 결과가 있으면은 본의 아니게 그분들한테는 사과를 하고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었으면은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들이 뭐 아시아할 대목이 조금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인의 어떤 판단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나머지 본인에 의해서 인생이 그렇게 된 분들에 대한 의사표시 이거는 저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아쉬운 대목 그리고 그 변호인단이 정말 이 길이 넘쳐가지고 나눠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침대 축구, 축구에서만 침대 축구가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법정에서도 침대 재판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나올 정도의 아쉬운 부분은 적지 않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배 부의장님 의견 듣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탄핵 파면했고 저는 이제 내란 재판에서도 유죄가 내려지고 네. 뭐 법정 최고형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런 범죄를 마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 뭐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뭐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변을 해야만이 오히려 강성 구구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중에 이 세력들의 도움으로 사면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역사의 잘못된 교훈 때문인데요.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다 결국 이제 사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이 됐고 그래서 저는 법을 바꿔서라도 내란범들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그런 법을 바꿔서 확실하게 좀 단죄를 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